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윤영관 교수입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초대해 주신 통일과 나눔 이영선 이사장님, 그리고 실무에서 수고해 주신 한반도 평화연구원 측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워낙 방대한 주제를 어떻게 발표를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만은, 사실 제가 오늘 발표드리는 내용은 올 초에 옥스퍼드 대학 출판사에서 한국 정치 그 핸드북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서 통일에 대해서 좀 한 챕터를 써달라는 부탁을 받아가지고 썼던 논문의 내용을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리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워낙 이 주제가 방대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관점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국제정치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국제정치학적인 맥락에서 한번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무력에 의한 통일은 연구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평화적인 통일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저희 주제로 삼았는데, 그러면은 평화적인 통일을 이룬 사례가 있는가 이렇게 찾아봤더니 대단히 희귀합니다. 별로 없습니다. 제 그 시야에 들어왔던 거는 유일하게 독일 사례였습니다. 그래서 독일 사례를 좀 들여다봤는데 제가 어떤 거를 느꼈냐면은, 독일 통일이 1990년에 가능했던 이유는 두 가지 차원에서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다. 하나는 국제적인 차원과 내부적인 차원인데요. 국제적인 차원에서는 통일이 아니라 분단의 현상 유지 방향으로 작동하는 힘, 그러니까 통일의 반대 방향으로 작동하는 힘이 존재했다. 그게 원심력이라고 저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동서독 간에 서로 끌어당기는 힘, 구심력이 작용을 하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통일은 그 원심력이 최소화되고 구심력이 최대화됐었을 때 가능했다. 이렇게 설명이 가능하겠다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1990년에 통일이 됐는데, 그때 국제적인 차원에서 통일에 반대되는 방향으로 힘이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그거는 미국, 소련, 영국, 프랑스 이 네 나라 사이에, 주로 이 네 나라 사이에 통일을 반대하는 방향으로, 즉 분단을 관리하는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성공적인 통일 외교로 약화시킨 그 대통령이 총리가 헬무트 콜 총리였습니다. 조지 H.W. 부시 대통령의 강력한 후원을 끌어내고, 그거를 수단으로 해서 주변 프랑스, 영국의 두려움을 해소시켜주고 안심을 시키고, 그 다음에 경제적인 지원을 통해 가지고 소련의 협력을 얻어냈습니다. 소련은 당시에 개혁 개방을 하느라고 엄청 어려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제 지원을 제공을 하고 통일에 대한 협력을 이끌어냈죠. 그렇게 해서 통일 반대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는 힘을 약화시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동서독 관계 맥락에서, 즉 내부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강력한 힘을 키워나갔다. 20년 동안 중단 없이 서로가 서로를 끌어당기는 힘, 그걸 구심력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는데, 그거는 1970년대 초에 서독의 3인당의 빌리 브란트 총리가 동방정책을 추진하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동방정책을 추진을 하면서 동독 사회를 변화시키고 동독 사람들의 마음을 샀고, 그래서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다음에 이 동독 사람들의 희망인 그 통일의 방향으로 동독의 정치 지도자들이 따라갈 수밖에 없게끔 만들었던 것이다. 그리고 동시에 동독 경제가 서독 경제에
완전히 의존하게 만들었던 그런 결과로서 이 통일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심력을 최소화하고 구심력을 최대화해가지고 통일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맥락에서 본다면은 한국의 경우에도 그런 프레임워크를 한번 보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한국의 경우에도 이 주변 네 나라 간에 원심력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냉전 때는 일단 1945년에 남북이 분할이 되는데요. 이 미국과 소련 간의 그 사이에서 협상이 돼가지고 38선을 획정을 합니다. 그 후에 냉전 시기에는 북은 공산 진영으로 남은 이제 자유 진영으로 이렇게 속해가지고 남북 간에는 전혀 서로 교통이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 구심력은 제로 상태였고 원심력은 엄청 컸었던 그런 상태였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원심력 차원에서 봤을 때 주변 네 나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이 네 나라 간에는 한반도의 현상 유지의 방향으로 작동하는 힘이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작동 중입니다. 그래서 한 나라씩 이렇게 살펴보자면은 미국의 경우에 미국의 경우에는 아마도 한반도가 통일이 된다면 가장 적극적으로 후원을 해줄 나라다, 지지해줄 나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국의 동맹인 한국이 주도해가지고 통일을 이루어 나갈 테니까. 그리고 골치 아픈 핵 문제, 인권 문제 다 사라질 것이고.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우려 사항이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도. 그것은 뭐냐면은 통일된 한국의 외교적인 행로가 어디로 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통일된 한국이 이제 분단이 끝났으니까 미국은 필요 없다라고 하면서 동맹을 끝내자고 한다면은 미군 주둔의 구실이 명분이 약화됩니다. 근데 단순히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은 주일 미군의 주둔 명분까지 약화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그렇게 된다면은 미국의 동북아시아에 대한 그 인게이지먼트, 전략적인 관여라는 것이 힘들어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들을 키신저 박사나 브레진스키나 이런 미국의 전략가들이 오래전서부터 지적을 해왔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입장에서도 어떤 통일 이후의 불확실한 상황 때문에 통일보다는 비핵화, 북한의 비핵화 문제에 훨씬 더 높은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국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전략은 아시아 내에서의 지역 패권을 추구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중국은 가장 원치 않는 것이 뭐냐면은 통일로 인해가지고 미국 또는 미국과 동맹국인 한국의 영향력이 북상에서 압록강, 두만강까지 올라오고 그래서 완충지대가 사라지는 것, 이것을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950년 한국전쟁이 터졌을 때에도 마오가 그 어려운 상황에서 한반도 개입을, 그 한국전쟁 개입을 결정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그러한 전략적인 멘탈리티는 지금 시진핑 주석의 머릿속에도 저는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려 플러스 대규모의 이 난민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동북 삼성의 조선족들의 그 민족 감정이 고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한반도에서 무엇보다도 북한 체제의 안정을 원하고 있는 것이 중국이다. 그리고 비핵화보다도 더 높은 프라이오리티를 북한 체제 안정에 두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도 미국과 비슷한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반도가 통일된 이후에 통일 한국이 외교적인 행로를 어떻게 선택하느냐라고 하는 문제인데, 통일 한국이 중국에 가까워져 가지고 일본에 적대할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1880년대에 일본의 군대를 지원하기 위해서 독일에서 온 군사훈련단 단장이 야콥 메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한국은 일본의 심장을 겨누는 단도다라고 하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 말 한마디에 일본 사람들이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분단의 현상 유지를 선호하고 있고, 통일이 되더라도 비핵화된 미국의 동맹으로 남기를 원한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러시아의 경우에도 다른 일본, 미국, 중국과 마찬가지로 이 한반도 문제를 다른 그 경쟁 대국과의 전략 게임의 맥락에서 파악을 합니다. 그 자체, 한반도 문제 자체로 파악을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중국과 손을 잡고 미국에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 통일이 되는 상황에서 중국과 러시아 관계, 또 미국과 러시아 관계에 따라서 통일에 대한 입장이 상당히 영향을 받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러 간의 연대가 지속이 되고 미러 간의 대립이 지속이 된다면은 아마도 한반도의 통일을 별로 그렇게 환영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단 한 가지, 중국에 비해서는 통일 문제에 대해서 러시아가 유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북러 그 공동 프로젝트도 그동안에 쭉 원해 왔었고, 비록 추진 실행 단계에 가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래서 철도, 가스 파이프라인 이런 거 연결도 시도를 했었습니다. 이러한 네 나라 간의 상호 간의 어떤 견제, 그 다음에 의심, 경쟁 이런 것들이 한반도의 분단을 선호하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러한 원심력을 약화시키거나 강화시키는 요인이 뭘까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겁니다만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한 3가지 정도로 꼽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는 이 북한 문제의 다자화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국제 정치는 워낙 뭐라고 할까, 복잡하고 이 냉정한 그런 세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다자협력 기구가 있어가지고 자기네들끼리 어떤 규칙, 원칙 이런 것들을 정해놓고서 우리 이거 지키자라고 약속을 하는 그런 메커니즘이 존재를 하면은 상대방 국가의, 라이벌 국가의 행동에 대한 의심이 완화가 됩니다. 그러면서 협력의 유지가 커집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의 행동을 예측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한반도 북한 문제를 놓고서도 이런 다자협력 메커니즘이 있다면은 그런 그 강대국 간의 경쟁이 약화될 수가 있을 것이다. 즉 원심력이 약화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거에 4자회담이나 6자회담이 있기는 했습니다만은 별로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가지고 미래에도 뭐 다자협력은 힘들 것이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20년 전, 30년 전 상황과 국내적으로 각 국가들이 처한 입지가 굉장히 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원심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서는 북미 관계를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북미 사이에는 일종의 악순환의 고리가 존재합니다. 북한은 외교적으로, 국제적으로 고립이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강박적으로 안보 우려를 하고 있고, 그래서 핵 개발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다시 이제 고립이 심화되는 그런 악순환의 고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탈냉전 이후에 북한은 지속적으로 북미 관계의 개선을 희망해 왔습니다. 여러 번에 걸쳐서 그러한 그 합의가 있었고 그걸 이행하자라고 하는 약속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미국은 기본적으로 북한이 비핵화한 후에야 개선을 하겠다, 관계를 개선하고 그걸로 보상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서로 안 맞아 떨어집니다. 북한은 관계 개선부터 하면 비핵화하겠다라고 하고, 미국은 비핵화하면 관계 개선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결국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비핵화와 북미 관계 개선이라고 하는 것이 동시 진행됨으로써 하나의 탈출구를 모색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요인은 북한의 중국의 어떤 통일에 대한 우려, 아까 언급해드린 그런 문제입니다.
남북이 통일이 되면은 미군이 북상을 하게 되고 압록강 두만강에서 직접 마주칠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가능성에 대한 우려, 그 다음에 대규모 그 난민 발생 뭐 이런 문제들에 대한 그 걱정, 이런 것들 때문에 통일에 대해서 우려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평소에 중국을 향해서 우리는 당신네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고 그거를 충분히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과 의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둘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구심력 차원, 즉 남북 협력 차원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냉전기기 때는 잘 아시다시피 정말 그 냉전 갈등 때문에 남북한 간에는 거의 협력이 불가능했습니다. 원심력은 극대화되고 구심력이 극소화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탈냉전이 시작이 되고 나면서 이 새로운 대안적인 남북 관계를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정치적인 노력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이 한국 남쪽의 정치 지도자들이 이 대북 협력과 화해의 이니셔티브를 취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런 맥락에서 맨 처음 중요하게 우리가 주목해야 될 대통령은 노태우 대통령입니다. 노태우 대통령은 탈냉전의 상황에서 처음으로 이 항구적인 어떤 통일 정책이라고 할까, 이걸 마련했습니다. 그게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인데, 이것은 화해 협력과 통일의 중간 단계, 이 한민족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만들자라고 하는 제안을 했고, 이것이 향후 한국 정부의 그 접근법으로 일종의 그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북방 정책을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소련과 중국과 수교를 하게 되는데, 한 가지 지금 생각해 보면 좀 아쉬웠던 거는 소련이 붕괴하고 동구권이 무너지면서 북한의 김일성 주석이 대단히 다급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미국의 우리 그 외교 관계 개설하고 관계를 이제 개선하자라고 하는 제안을 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미국의 정치 지도자들도 내켜하지 않았지만은 한국의 이 노태우 대통령도 이거를 거부를 했습니다. 만약에 그때 그 제안을 받아가지고 외교적으로 포용을 하고 경제적으로 지원을 하면서 북한을 정상국가로 만들어가면서 비핵화, 즉 핵 문제의 희읍자도 꺼내지 못하도록 단단하게 단도리를 쳤더라면 아마 그 후 한반도 역사는 대단히 달라지지 않았었을까 하는 상상을, 지나간 얘기지만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조지 H.W. 부시 대통령이 1991년 남한에서의 전술핵을 철수하게 되고 철수 결정을 하고 남북 관계가 아주 개선이 됩니다. 그래서 남북 기본 합의서, 또 이 한반도 비핵화 공동 선언, 이거를 채택을 하게 되는데, 그 다음에 10월달, 92년 10월달에는 남북 관계가 다시 악화됩니다. 왜냐하면은 한미 국방당국이 차기 팀 스피리트 훈련을 재개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북한이 핵 문제에 대해서 협력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근데 북한이 모든 남북 그 대화 채널을 단절을 하면서 남북 관계가 극적으로 나빠집니다. 이거는 이후에 역대 정부들이 남북 간의 협력을 추진할 때마다 부딪혔던 그 핵 문제, 장애 요인, 그거의 어떤 맨 첫 번째 사례, 일종의 시발점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최초로 본격적인 화해협력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6.15 공동선언이 있었고, 어떤 의미에서는 1998년에서 2000년 3년 동안 김대중 대통령의 포용 정책의 피크를 이루는 시기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런 남북 관계의 개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한미 관계가 좋아서 그랬었습니다. 한미 정부 간에 철저한 어떤 공동 보조를 취했습니다. 클린턴 대통령이 대북 포용 정책을 채택을 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해 준 결과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강하다.
우리가 남북 관계를 정말로 구조적으로 개선하기를 원한다면 한미 관계도 튼튼해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노무현 정부 때는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등장을 해서 전혀 그 상황이 달라집니다. 제가 그때 외교부 장관으로서 이 달라진 상황을 어떻게 해소를 해야 될 것인지 정신없이 뛰어다닌 기억이 납니다마는 대북 화해 협력 정책이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 후에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 선거 유세 때 비핵 개방 3천 정책을 들고 나섭니다. 기본적으로 이명박 대통령은 기존의 DJ 노무현 정부의 그 포용 정책을 별로 그렇게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어찌되었던 그 천안함 공격, 연평도 공격 이거를 통해 가지고 남북 관계가 악화되고 이 어려움에 처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는 신뢰외교 통일 대박론 이것이 있었지만은 4차 핵실험을 하고 장거리 로켓 발사를 하고 해서 개성공단이 폐쇄되는 상황까지 갑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테니까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2020년 2월달 하노이 협상 실패 이후에 남북관계가 악화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90력에 영향을 미치는 두 가지 요인을 꼽아봤습니다. 하나는 남쪽의 정치 체제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영선 이사장님께서 그 초당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하셨습니다만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보수 진보 진영 간의 초당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남남 갈등 때문에 여러 가지 참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는데 이게 승자 독식의 정치 체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권력이 대통령에게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선거에서 지면은 그 야당은 5년 동안 대북 정책에 영향을 미칠 여지가 거의 전무합니다. 그러니까 5년 동안 앙앙불락 지켜보고 반대하고 그러다가 정권을 일단 잡으면 180도로 바꾸는 이런 일들이 대북 정책에서뿐만 아니라 수많은 여러 정책에서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빨리 정치 이 개혁을 통해 가지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독일, 뉴질랜드처럼 극한 대립이 아니라 연합과 협력의 정치를 펼쳐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의 그 90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비핵화와 개방 문제인데 북한 문제인데요. 북한은 기본적으로 대외 개방을 꺼려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불온한 정치 사상이 묻어서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데 1990년대 중반에 그 대기근을 겪으면서 시장화가 시작이 되고 이에 따라서 개방이 시작이 되면서 지금은 완전히 개방 경제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무역이 없으면 지탱이 되지 않는 그런 상태까지 돼버렸는데 여기에서 비핵화가 관건입니다. 비핵화가 안 되기 때문에 경제 제재가 지속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남북 간의 경협도 불가능해지고 그래서 구심력 강화가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이 비핵화에 얼마만큼 협력을 하고 나오냐가 굉장히 중요한 여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원심력 약화를 위해서 북한 문제의 다자화의 가능성, 그 다음에 비핵화로 북미 관계를 개선할 것에 대한 이 희망, 그 다음에 중국의 우려를 완화시키는 그런 노력,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90력 강화를 위해서는 남한 내부의 정치 개혁으로 초당적 합의 기반을 조성하고 남남 갈등을 제거해야 된다. 두 번째로 북한의 비핵화 협력으로 경제 제재를 해제해서 남북 간의 경협이 가능하도록 해야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제재 밖의 영역에서 남북 협력을 모색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의료 분야, 환경 분야 이런 쪽에서의 그 협력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고 사실 민간 분야에 있어서의 노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를 주관하신 통일과 나눔과 같은 민간 단체들의 이런 통합 노력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려운 주제를 여러 가지 개념을 이렇게 활용하셔서
가슴에 와닿게 말씀해 주신 우리 윤영관 전 외교통상부 장관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토론인데요. 아까 그 소개 올렸던 유호열 교수님과 조비연 박사님께서 이제 7분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이렇게 토론에 임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어질 15분의 이제 그 질문을 바탕으로 한 전체 토론은 또 윤 장관님과 또 두 분 교수님들께서 이렇게 자유롭게 대응하시고 이렇게 대답해 주시고 또 토론도 하시고 그런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호열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역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자리에 앉으세요. 예, 감사합니다. 한 26개월 만에 이렇게 그 대면 세미나를 하게 된 게 진짜 꿈을 꾸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오늘 이렇게 많이 그 참석을 해주셔서 정말 이제 통일 문제, 남북 문제를 뭐 학자들 차원에서라도 본격적으로 다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과 기대를 하게 됩니다. 오늘 그 윤영관 교수님의 그 발제 상당히 훌륭한 그 내용이고 또 귀감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제가 이 토론을 맡으면서 우리 교수님께서 이 사용하셨던 통일 문제를 이제 구심력과 원심력으로 풀어보시는 것, 그런 시도 전체적으로 이제 공감을 합니다. 우리 통일을 하려면 통일의 구심력이 강화되고 원심력이 이제 원심력이라는 건 이제 반통일이겠죠. 그것이 약화돼야 된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지금 현재의 상황을 이렇게 적용을 해 보려고 하다 보니까 저 자신이 잘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뭐 원심력과 구심력 제가 그 아주 옛날에 배웠던 그 이론이지만 이게 어떻게 이 적용될 수 있을까 좀 한번 원리를 보자 해서 검색에 들어가 보니까 요즘에는 이 원심력과 구심력을 설명하는 그 방법이 굉장히 쉽고 또 이해가 가능한 그런 이제 실험도 해가면서 설명이 돼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내용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지금 우리 한반도 또 남북 관계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 구심력과 원심력만 가지고 통일 문제를 설명하고 접근할 수 있을까? 이 근본 질문을 갖게 됩니다. 우리 그 국제정치학자이신 윤 교수님이 이 원리를 적용했을 때 특히 분단 이후의 한반도 상황을 본다면 원심력과 구심력을 가지고 통일 문제를 분석을 하고 또 해법을 찾을 수 있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이미 한반도 상황은 그렇게 단순하게 하나의 구심력, 하나의 원심력만 가지고 설명하기에는 너무나 복잡하고 너무나 이 다층적인 그런 그 상황이기 때문에 개념을 좀 달리해야 되겠다. 물론 이제 제가 이 토론문에 썼습니다만은 그동안 우리가 전통적으로 해왔던 통일의 촉진 요인과 억제 요인 이렇게 해도 사실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대단히 많은 것이거든요. 또는 뭐 경영학에서 얘기하는 또 전략에서 얘기하는 수학 분석을 얘기하더라도 내부의 그 강점과 약점 또 외부 환경에 있어서 위기와 기회 뭐 이런 걸 놓고 여러 가지 변수들을 고려한다면 조금 더 현실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그 설명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통일이라고 하는 것이 예전에는 누구든지 통일 그러면 뭐 남북을 통틀어서 우리 사회 내부에서도 크게 이견이 없었습니다. 뭐 통일은 우리의 소원이다 해도 그것에 대해서 크게 이 반론이 없었는데 최근에 이제 보면은 통일에 대한 개념이 너무나 다양해지고 또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 또 통일에 대한 무관심하다 이런 것이 사실 우리 그 어떤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이미 6대4 정도로 그것이 현실이 되어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든지 또는 통일에 무관심하다 그러면 그 자체가 병리학적인 현상으로 본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 자체가 뭐가 문제냐, 어떤 통일을 얘기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하면은 그 부분에서 답을 하지 않으면
이 논의를 구체적 현실에서 이끌어갈 수 없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게 됐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독일 통일 예를 들으셨는데요. 저는 독일 통일을 우리의 통일에 적용할 때 평화적으로 통일한 그 모델을 우리가 하나의 반면 어떻게 보면 우리의 그 모델로 삼을 수는 있지만은 독일 통일의 핵심은 뭐냐 하면 동서독 양독 정부 국가 사이에 협력이 지속적으로 됐기 때문에 통일했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윤 교수님이 간과하신 부분이 뭐냐 하면 양독 관계를 얘기하시고 그것이 잘 진행됐다 부분적으로는 맞지만 그 과정에서 동독 당국, 동독 당 통일을 원하지 않았거든요. 서독도 마찬가지고요. 대신에 내부적으로 동독 주민들이 이 동독 체제 싫다, 새로운 체제에 대한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만든 게 동서독 기본 조약이고, 그런 동서독 기본 조약이 나중에 통일 과정에 갔을 때 서독의 헌법 제23조에서 수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서독은 헌법 조항에서 흡수 통일과 평화적 단계적 통일 두 개를 다 가질 수 있었던 그런 그 법 체제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사실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독일의 통일을 우리의 경우에 하나의 모델로 삼고 우리가 하려면 우리 스스로가 현실을 좀 더 직시해야 되겠다. 무엇이 통일의 요점인가? 동독 주민을 변화시킬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인가? 동독 정부가 그렇게 반대하고 그렇게 저항하던 부분을 어떻게 해서 극복했을까? 서독 정부나 서독에서도 원하지 않던 통일이 결정적인 순간에 갔을 때 어떻게 통일을 앞당기고 촉진할 수 있었던 그 상황이 됐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지, 동서독이 조약하고 협력하고 했기 때문에 통일됐다, 이것은 굉장히 나이브한 그런 접근이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주변의 관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우리 윤 교수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다 우리가 타당한 역사적 팩트인데요. 그런데 우리의 상황에 있어서는 미국은 우리의 동맹인 1953년 이후로 한 번도 우리의 통일 목표나 통일 방향과 어긋나 본 적이 없습니다. 남북 관계에 대한 입장도 그렇고, 그것이 바로 동맹이거든요. 경우에 따라서 또는 미국 정권, 우리 정권에 따라서 양국 관계가 뭐 껄끄러울 때도 있고 순조로울 때도 있었지만은 최소한 남북 관계와 또는 통일에 관한 입장에서 한미 간에 이견이 전혀 없다. 그것은 앞으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이 동맹국인 미국과의 협력이 우리의 관계에 있어 중요할 것인가라고 할 때 한반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부분과 통일의 부분을 우리가 명확하게 구분해서 접근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런 마찬가지로 중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은 절대로 우리의 윤 교수님 지적하신 부분이 맞는 부분인데 통일에 대해서 절대로 우리식의 통일을 원하지 않는 것이 중국의 현실이에요. 중국 체제가 변하기 전에는. 대신에 우리가 그러한 중국을 어떻게 우리가 통일이 불가피한 상황이 됐을 때 통일의 협조적으로 만들 것인가. 그런 의미에서 일본이나 러시아를 포함하거나 국제사회도 최근 뭐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보듯이 우리가 통일로 가려고 할 때 통일을 막거나 반대할 수 있는 세력은 실질적으로 없다고 하는 전제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다양한 구심력이 다양한 그 원심력이 작용할 때 그 원심력을 어떻게 우리가 하나의 그 촉진 요인으로 또 하나의 기회 요인으로 바꿔가는 것이냐 중요한 것이지, 외세가 우리의 통일에 반대한다고 하는 기본 전제는 뭐 해방 이후에 또 6.25 전쟁을 놓고 냉전 시대에는 그런 개념이나 그런 어떤 유추가 가능했지만 지금은 뭐 그렇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북 관계에 있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고 결론을 맺을 텐데요.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남북 당국이 통일에 대해서 합의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 우리가 남북 정상회담에서 공통점이 있다고 얘기했을 뿐이지 그것이 통일에 대해서 어떤 통일이냐가 근본적으로 다른데요. 우리가 북한식 통일을 수용하겠습니까? 우리 헌법 가치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 하에서 통일 분명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통일이라고 얘기할 때는 자유민주주의를 포기하는 통일은 있을 수 없다. 그런 면에서 한 번도 남북한 당국 간에 통일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 저는 북한도 그렇게 생각 안 한다고 봅니다. 그것은 현실이고, 다만 우리가 한반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남북 간의 교류 협력을 하고 대신에 우리가 독일 통일을 평화적 통일의 방법으로 우리가 간주한다면 북한 주민들이 통일에 대한 어떤 생각을 할까? 우리의 어떤 체제에 대해서 더 많은 북한 사람들이 자기 체제의 그 모순을 폭로하고 극복하고 동독 주민들처럼 하나의 조국으로 통일하자는 생각을 만들 것인가?
저는 우리가 반디라는 분이 고발이라는 소설을 썼던 게 북한에 어떻게 보면 한 진실을 보여주는데 남북 관계의 지난 20년, 30년 동안의 과정을 보면 그러한 싹을 오히려 잘라버렸지 그것을 키우지 못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에 가서 연설을 할 때 거기에 있는 조그만한 어떤 변화의 요인이 있었다면 그것을 북돋아 주는 것이 바람직한 통일의 방향이지 그것에 대해서 너희들 잘하고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절대로 독일식 통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통일의 방식이다. 그런 면에서 저는 앞으로 우리가 이제 통일을 얘기할 때 한반도 분단의 안정적 관리라는 부분과 통일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다. 감출 필요가 있다. 필요에 따라서는. 그러나 어느 순간이 왔을 때 통일의 결정적인 정말 그야말로 우리 임 교수님 말씀하신 통일의 구심점이 필요할 때 되면은 한 번에 정말 아주 확고한 그런 구심력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 역량을 만들어가는 것이 저는 우리의 과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유호열 교수님께서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시각에 대해서 다시 말씀 주셨습니다. 발제가 다 끝난 후에 또 그 토론이 다 끝난 후에 또 발표자께서 또 말씀을 주시고 더 토론을 진행해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조비연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에서 한미동맹하고 확장억제를 연구하고 있는 조비연이라고 합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신 통일과 나눔 재단과 한반도 평화연구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사실 오늘 토론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사실 개인적으로 고민이 정말 많았습니다. 여기 패널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존경하는 윤영관 교수님, 그리고 저희 유호열 교수님, 그리고 홍성필 박사님, 정말 이 분야의 권위자이신 세 분이 자리에 계시는데 제가 여기에서 짧은 지식과 견해로 어떤 토론을 할 수 있을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의 생존 전략은 하나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통일 담론이라는 것이 요즘 가장 어려운 이유는 저를 포함한 젊은 세대와 그리고 그 다른 세대의 통일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차이가 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MZ세대, 2030 세대의 1인으로서 윤영관 교수님의 발제를 보았을 때 느꼈던 점들을 말씀을 드리고 가능하다면 이러한 부분들이 통일 담론에 대한 유호열 교수님과 윤영관 교수님 그리고 사회자분의 그 통찰력 있는 견해를 이끌어낼 수 있다면 미흡하나마 토론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그 MZ세대, 2030 세대 통일 인식에 대한 현황을 조금 정리해 봤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하는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속해 있는 이 2030 세대의 경우에는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2018년에서 2020년 사이에 통일이 불필요하다라고 답변한 게 2배 정도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토론문에는 제가 적지 않았지만 그 통일연구원의 2020년 통일인식 조사에 따르면 현재 남북의 현상 유지를 하는 것, 그러니까 분당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처음으로 통일을 해야 된다라는 답변보다 앞질렀다고 합니다. 잘 아시겠습니다. 2018년은 문재인 정부에서 북미 정상회담을 처음으로 성공시켰고 그 다음에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젊은 세대의 통일 인식이 오히려 내려간 것은 매우 중요하고 흥미로운 지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것에 대한 해석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이영선 통일과 나눔 재단 이사장님께서 다른 자리에서 발표를 하시고 그걸 정리한 내용을 제가 읽었는데요. 거기에 따르면 이 젊은 세대의 경우에는 이 2년 동안 평화 공존이 가능하다는 것. 그러니까 전쟁만 없으면 되지 않는가. 오히려 이러한 생각이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불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켰다. 그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첨언을 한다면 북한을 더 이상 민족적 관점만으로는 보지 못하는 그런 젊은 세대의 시각이 반영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이러한 부분에서 이제 윤영관 교수님께서 해주신 발제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민영관 교수님께서 한반도 통일의 원심력 확대와 구심력 제한 요인들을 많이 제시해 주셨고, 여기에 공감하는 한편에 일반 MZ 세대의 시각에서 이 부분을 봤을 때 본다면 그 요인들을 식별하는 데 있어서 그 순서나 가중치는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컨대 한반도 통일의 구심력을 제한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일반 2030 세대가 인식할 수 있는 것은 결국에는 핵을 가진 북한일 수 있다는 점이고요. 그러니까 동일 민족보다는 통합의 대상보다는 대결의 대상으로 보는 이런 인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와 연장선상에서 독일 통일의 사례, 유호열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그 적용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 일반 2030 세대에서는 조금은 다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연구자 측면 그리고 정책 결정자 측면에서는 독일은 정말 중요한 역사적 사례입니다. 우리가 그 과정하고 그 이후에 나타난 후유증을 직접 볼 수 있는 사례입니다. 그러나 지금 젊은 세대가 갖고 있는, 제가 그걸 다 대변하는 건 절대 아니지만 본다면 일단 남북관계에서 있었던 한국전쟁이 독일의 통일 사례에서는 없었고, 그리고 독일이 통일하기 이전에만 해도 연간 300만 명의 이산 가족이 방문하는 그런 상호 교류가 굉장히 활발했었는데, 그것하고 남북 관계의 상황이 조금 다르고, 그리고 2010년대에 뭐 연평도 포격이라든지 천안함 피격, 핵실험 뭐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그 독일이 갖고 있던 예전의 설득력이 예전하고는 조금 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 마지막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이, 그럼 이 미래 세대에 대한 통일 담론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게 가장 저에게는 이번 토론을 준비하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었는데요. 지금까지 발전된 통일 담론을 이렇게 쭉 정리해 보면, 노태우 정부하고 김대중 정부 때는 우리가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통일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민족적 동질성을 기반으로 한 통일 담론이 나타났고, 그 다음에 노무현 정부에 들어와서는 예를 들어 동북아 균형자론이라든지 이런 국제사회에서의 평화 가치를 앞세운 평화주의적 통일 담론이 나타났고, 그 다음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는 비핵 개방 3천, 통일 대박론 같이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이익을 강조한 이런 실용주의적인 통일 담론이 이렇게 중층적으로 발전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단 젊은 세대 시각에서 봤을 때는 민족주의적 접근에서는 민족이 곧 국가다라는 등식이 더 이상 잘 작용하지 않고, 평화주의적 시각에서는 핵을 가진 북한과 평화 정책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고, 실용주의적 접근에서는 그 통일 이후에 대한 이익이 잘 눈에 보이지 않는다. 요즘 그 2030 세대를 오포 세대라고도 얘기합니다. 연애, 출산, 결혼, 내 집 마련, 대인관계 중에 뭐든 포기한다. 정말 경제적 이익이 중요해진 그런 세대한테 다가올 수 있는 그 이익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 정리를 하면, 이 젊은 세대, 그러니까 미래 세대의 구심력을 강화할 수 있는 담론이 무엇일지,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이 미래 세대가 다른 국가들에게 설득할 때 해야 되는 담론이 무엇일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선생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다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6.25 전쟁 이후 이렇게 많은 세월이 흐르면서 기성세대에 있어서의 그 통일에 대한 통일이 어떤 통일이 되어야 되느냐 하는 그 통일의 정의에 대한 생각도 다양해졌고, 그리고 오늘 말씀 주시는 것들에서 이제 생각이 드는 것처럼 주변 국가들의 어떤 생각이나 역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상하는 것도 또 다르고, 그리고 또 세대 간의 이제 통일에 관한 생각도, 그리고 통일을 바라보는 관점이 이제 보다 더 현실적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여러 가지
그런 다양한 측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질문도 여러분이 해주셨는데요. 먼저 순서를 이후 시간을 다시 윤 교수님께서 이제 토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응의 말씀을 또 대답의 말씀을 주시고 그 이후에 다시 또 약간의 토론을 하시고 그 다음에 질문지에 대해서는 이제 공통적으로 같이 대답을 해주시는 방향으로 전개하겠습니다. 먼저 윤 교수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예, 두 분의 귀한 코멘트 감사합니다. 먼저 유호열 교수님 코멘트 잘 들었습니다. 근데 이 분석 틀과 관련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이 최적의 분석 틀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제 생각을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 통일의 촉진 요인과 저해 요인을 제시하고 촉진 요인을 강화하고 저해 요인을 최소화하는 그런 설명 프레임이 필요하지 않냐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구심력, 원심력 설명을 하면서 구심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 2가지, 그 다음에 원심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 3가지를 설명을 하면서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원심력이나 구심력이 약화되기도 하고 강화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바꿔서 얘기를 하자면 그게 바로 촉진 요인, 저해 요인이 되는 셈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내용을 이미 저희 발표 안에 다 담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경영학에서 경영자들이 기업 전략을 세울 때 주로 참고하는 모델이 그 스와트 모델인데, 이거를 국가 차원에서 그 분석을 하는 그 통일과 같은 이슈를 분석을 하는데 과연 적합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스와트 모델은 정태적입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서 얘기했던 그 구심력, 원심력은 역사적인 그 맥락과 흐름을 담아낼 수 있는, 시기적으로 구심력이 어떻게 강화되고 약화되어 왔는가, 원심력이 어떻게 강화되고 약화되어 왔는가 라고 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좋은 틀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두 번째로 이제 그 동방정책이나 동서독 기본제약, 그러니까 독일 통일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이 동서독 기본조약이 굉장히 중요했다라고 하는 거는 저도 그 인정을 합니다. 우리 유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근데 바로 그 동서독 기본조약이라고 하는 것이 동방정책의 기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빌리 브란트 정권, 3인당 정권이 들어서 가지고 추진을 했던 그런 이 제도적인 틀, 동서독 관계의 어떤 그 틀을, 화해협력의 틀을 제공했던 것이다라고 하는 제 생각이고, 동방정책이 없이 과연 동독 사람들의 마음을 통일 방향으로 기울게 할 수 있었을까? 저는 그건 불가능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서독 정부가 채택했던 동방정책은 대단히 중요한 변수였다라고 생각을 하죠. 설명 과정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동독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완전히 의존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89년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그 아주 크리티컬한 그런 상황에서 동독 사람들의 생각이 통일로 향하게 만드는데 결정적인 작용을 했던 것이 20년 동안 지속이 되어 왔던 동방정책의 결과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 정부 중에서도 이제 진보 정부들이 그러한 시도를 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한 의미를 줍니다. 왜냐? 그거를 통해서 북한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유 교수님께서도 이야기하신 내부의 어떤 개혁이나 인권 문제나 이런 것들을 개선을 해야 되는데 우리 모든 국민들, 정치 지도자들이 다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북한 정부와의 어떤 대화를 거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과연 그런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거쳐가야 되는 과정이 바로 북한 정부와의 그 교섭이었는데 그거 자체를 의미가 없다라고 평가하는 거는
저는 그건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그거를 더 추진을 해가지고 이 동서독 간에 20년 동안 그런 에너지가 축적이 될 수 있는 기회가 과연 한국에 있었는가? 그게 없었다라는 점에 저는 문제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독일의 경우에는 이 1982년에 코hl 총리가 집권을 하는데 기민당 보수 정부에서 3인당 진보 정권이 추진한 동방정책을 계승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20년 동안 그게 지속이 되었거든요. 거기서는 우리 정부가 하는 것은 100% 많고 당신네 정부가 하는 것은 100%가 틀렸다라고 서로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 동방정책과 친서방정책이 동시에 병존해서 시너지 효과를 이루었습니다. 서방정책을 잘해서 미국을 동원을 해가지고 영국, 프랑스를 설득을 해나갈 수가 있었던 것이고, 또 동방정책을 잘해서 내부적인 그 역동 그 힘이 그 통합의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강조하고 싶고, 그 다음에 그 조비연 박사님 코멘트 잘 들었습니다. 중요한 이슈가 그 북한의 비핵화, 저도 북한의 비핵화가 통일의 난관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설명하는데 강조를 해서 부각을 시켰습니다. 독일 사례를 한반도에 적용할 수가 있느냐,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샘플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차이가 많기 때문에 하나 그나마 있는 그 샘플도 그냥 도외시하고 들여다보지도 않는다? 저는 그거는 또 반대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여러 차이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독일의 경우와 한국의 경우가 비슷합니다. 어떤 면에서 비슷하냐? 근본적인 그 힘의 다이내믹스에서 유사합니다. 양국의 국민들 의지에 반해서 분단이 됐고, 양국의 그 국가가 동일한 시대적인 환경, 즉 냉전 시대에 분단을 경험을 했고, 주변 네 나라 모두 자국들 간의 세력 균형을 위해서 통일이 되지 않는 분단 관리에 치중을 했고, 서독 주민들, 남한의 국민들이 동서독 남북한 간의 상호 평화 공존 교류 협력을 원했었고, 또 들자면은 그 여러 가지 들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 정도로 마치기로 하고, 저는 MZ세대의 그 통일관에 대해서는 기성세대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기성세대가 역사교육에 대해서 그 중요성을 인식을 하지 못해서 한때 교과목에서도 빼고 입시에서도 빼고 그랬었던 것을 저는 기억을 합니다. 역사를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통일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거부터 많이 달라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젊은 청년들이 인식해야 되는 것은 국제적인 차원에서 구조적으로 작동하는 힘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우리가 원ton 원하지 않던 한반도의 평화나 통일과 관련해가지고 어느 방향으로 몰고 갈 수가 있다. 그 안에서 사는 젊은이들이 원하느냐 원치 않느냐하고는 상관없는 그런 어떤 힘의 논리가 작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인식을 해야 되고, 거기에 어떻게 대응을 할 건가는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에게 남은 시간이 원래 계획대로 하면 2분 남았습니다. 근데 그 질문지들이 꽤 들어와 있는데요. 한 7, 8개 저한테 전달이 됐는데, 대부분은 그 발표와 토론을 통해서 이미 답을 이렇게 해주신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제가 조금 빠른 속도로 질문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윤 장관님께 대한 것도 있고, 유호열 교수님께 대한 것도 있고, 또 우리 조 박사님에 대한 그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미 토론이 된 부분은 이제 그 가름을 하고요. 그래서 새로운 내용, 또 참신한 내용들도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한 1, 2분 정도 말씀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준규 선생님께서 얘기하시는데, 독일은 제가 느끼기에 독일은 징벌 차원에서 분단이 됐고 군사력 증강도 연합군이 막았지만 남북한은 미소 냉전으로 된 것이다. 그리고 군비 증강도 제한을 두지 않아서 결국 북한이 핵 개발도 했다. 그래서 남북한 사이의 적대적 의식도 커져서 이것이 통일을 막고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리고 신동혁 씨, 윤 장관님께 초당적 합의에 대해서 국회에서 제안되는 그 대부분 공동 발의 그 법안의 공동 발의 의원들은 모두 같은 당 의원들이라서 초당적 협력이 전혀 없는 것 같다. 장관님이 제안해 주신 헌법 개정 외에 실질적인 초당적 합의를 이끌어낼 어떤 방법이나 단기 목표가 있겠는가 하는 것이고요. 또 전 세계 국민통일방송 유튜브 시청자라고 하셨는데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코리안 디아스포라가 한반도 평화와 또 통일에 기여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또 김혜영 선생님이신데 유 교수님께 한반도 상황이 원심력, 구심력으로만 설명하기는 단순하다. 그래서 굉장히 복잡하다. 그래서 단순하게 설명하기 어렵다. 그러면 유 교수님은 통일 문제와 남북 관계를 어떻게 설명하시겠는가? 또 강평기 선생님 한국 선진화 포럼에서 주셨는데요. 윤 교수님께 윤 장관님께 우크라이나 전쟁이 남북 관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또 유 교수님께는 흡수 통일을 한다면 서독처럼 어떤 법률을 수정해야 하겠는가? 하는 질문이고요. 그 다음 박기진 씨, 조선일보 유튜브 시청자라고 하셨는데요. 이 질문은 다소 좀 정치적인 내용일 수도 있는데요. 그 자유민주주의에 근거한 통일이 우리 헌법에 헌법 4조에 나와 있다. 그런데 북한 동포를 99%를 억압하는 1%의 독재 세습 집권자와 정상회담 하는 것 자체가 4조에 반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나름대로의 헌법 이해를 말씀해 주셨고요. 조난방송 경제사회TV 유튜브 시청자이신데 통일에 있어서 국내적으로도 국민의 합의가 다른데 어떻게 그 내용이 정리돼서 일관성이 있는 국민적 합의를 어떻게 만들어 나가야 할까라는 큰 질문을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HJP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조선일보 유튜브 시청자시고요. 윤 교수님의 윤 장관님의 민간단체 통합 노력이라는 마지막 말씀이 귀에 남습니다.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런 민간단체의 역할이나 협력을 조정하는 정부 부처나 기관들의 어떤 노력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질문 내용들이 다양해서 그렇지만 먼저 순서상 유 교수님 먼저 말씀하시겠습니다. 윤 교수님 답변 주신 내용하고 또 오늘 질문 주신 내용도 그렇고요. 사실 우리가 원심력, 구심력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은 한 차원에서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억지 요인, 촉진 요인 이걸 다 사실은 윤 교수님도 설명을 해주신 부분이에요. 유추한다면. 그런데 우리가 지금 통일 문제를 얘기한다고 하면 이것을 한 차원으로 얘기할 때는 과거에는 그것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차원이 다른 것이에요. 분단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남과 북이 상당 기간 공존하는 것 그렇게 하고 언젠가 통일의 기운이 와서 북한 주민들이 난 남쪽하고 통일하겠다. 어떤 경우에 남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 북한식으로 통일하겠다 할 수도 있을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이제 상정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에 어떻게 그 구심력을 만들어 갈 것인가 그 차원을 달리하는 몇 개의 차원이 있는 거예요. 하나의 차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통일을 얘기한다고 하면 이것이 아까 이제 MZ세대 얘기하셨지만은 우리가 통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토론하고 고민하고 논의하지를 않았어요. 우리 헌법에서 자유민주적 기본 가치에 의해서 통일한다는 돼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타부시하고 병리적으로 보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거든요. 현실에서 보면. 우리가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은 지난 30여 년 동안 유지하고 있지만은 이게 현실에 맞지 않는데 이걸 바꾸지를 못해요. 우리 국회에서 지금 보지 않습니까? 4당 간에 어떻게 보면 과거에 합의를 하든 공감을 해서 공동체 통일을 만들어 놨는데 이것이 현실이 맞지 않아도 바꿀 수가 없어요. 현실적으로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직시해야지. 그렇지 않고 가상의 어떤 걸 가지고 우리 내부에 어떤 공감대가 있다. 남북 간에 공감대가 있다. 천만에 남북 간에 엄청나게 이 통일에 대한 개념이 있는 거예요.
북한이 갖고 있는 통일의 개념과 우리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통일, 그리고 분단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헌법이 우리 현실에 뭐 불합치하더라도 우리가 그냥 상징적 당위적으로 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로 우리 입장에서는 좀 더 유연해지고, 그리고 윤 교수님이 지적하신 좋은 저는 시사점이 뭐냐면 이것을 이제 다시 우리한테 던져주신 거예요. 우리가 통일 문제에 대해서 여러 생각을 가지고 있고, 통일이냐 분단이냐 아니면 평화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조차도 우리가 솔직하게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을 드러내놓고 하자. MZ세대가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는 것은 저는 그 세대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좀 더 솔직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억제하고 있는 통일 반통일에 대한 그런 어떤 그 선호도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현실적으로 내가 불편하냐 아니냐, 공정하냐 아니냐 이런 걸 가지고 논의를 분명하게 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앞으로 우리가 이제 통일을 얘기하게 되면 그 여러 차원에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구체적 현실에서, 그것은 주변 국가들에 대한 이해도 마찬가지예요. 뭐 감추고 얘기 안 하고 외교적으로 이렇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현실에서 어떤 것을 우리가 통일에 정말 도움이 되는 걸로 만들어 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공개적으로 비공개적으로 우리가 다 함께 병행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 박사님. 네, 저 시간 관계상 한 가지 그 문제에 대한 답변만 하고 그것으로 저는 토론을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질문 중에 우크라이나와 남북 관계에 대한 부분이었는데요. 국제 정치를 공부하면서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지금 미국, 중국, 러시아, 유럽 모두 지금 집중이 유럽하고 이쪽 지역으로 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동맹국인 미국이나 이런 주요 국가들의 대북 집중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부분이고, 이것이 윤영환 교수님께서 말하신 그 가장 중요한 통일의 요소인 북한의 다자화, 이거하고 어떻게 연계될지를 주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예,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동영 선생님 그 초당적 협력 관련해 가지고 질문 주셨는데, 이 법률이나 헌법 개정 이외에 무슨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 저는 거의 백약이무효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률 개정을 통한 그 정치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까지 와버렸다. 그리고 이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라가 지금 완전히 기울어질 지경까지 온 것 같다라고 하는 느낌이 듭니다. 이 외교안보 분야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노무현 정부 때 지방균형발전 정책을 아주 강하게 밀어붙였는데 그게 딱 5년 끝나고 나서 사라져버립니다. 그다음에 박근혜 정부 때 녹색성장 전략을 추진했는데 그것도 5년 지나니까 사라져버립니다. 근데 이 두 개를 아마 그 후에 정부들이 계속해서 추진을 했더라면은 지금 아마 대한민국이 달라졌을 겁니다. 그만큼 지금 우리가 이 정치 체제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하는 말씀드리겠고, 우크라이나가 남북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거 가장 중요한 거 하나만 들겠습니다. 미중 관계, 미러 관계가 굉장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옛날에는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중러, 미국, 그다음에 서방 세계와의 그 연합 체제를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무너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1월 달부터. 북한이 미사일을 쏘아대는데 여기에 대해서 추가 제재안이 유엔 안보리에서 제안이 됐는데 이거를 러시아와 중국이 거부권을 행사를 했습니다. 이제는 중국, 러시아가 우리 미국이나 한국의 비핵화와 관련해 가지고 협력을 내놓고 안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기진 선생님의 그 민간단체 통합 노력과 관련해서 정부 부처에 어떤 노력이 필요하냐 말씀하셨는데 저는 딱 한 가지만 생각나는 것을 드리겠습니다. 옛날에 그 남북 관계가 비교적 좋았을 때 보면 북한 정부가 NGO들을 일종의 뭐라고 할까, 그 디바이드 앤 룰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서로 떼놓으면서 이렇게 아주 그 최대한의 어떤 그 수혜를 이렇게 유도해내는 그런 전략을 취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없었는데 앞으로 한국 정부는 만약에 그러한 어떤 민간 협력이 재개가 된다면은 그거를 시민단체들과 협의를 하면서 그런 것들을 막는 그런 대책을 세워나가면 도움이 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많이 배우고 많이 생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두 분에서 그리고 또 조 박사님 이렇게 모시고 새롭게 지난 몇십 년간의 통일 정책의 방향에 대해서 다시금 반추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윤영관 장관님 그리고 오랜만에 뵙는 유호열 교수님 그리고 또 우리 조비연 박사님, 저 홍성필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